유난히 술잔을 떨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테레비를 보고 있을 때 그때 손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떨고 있죠. 치매하고 조금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10년, 15년짜리 시한부 인생을 선고했구나라는 무거운 마음이 생깁니다. 못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몸이 통나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사실 심리적인 요인도 굉장히 많거든요. 긴장하고 떨렸을 때 많이 떨리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저희가 뵙는 손떨림 환자 중에 대부분은 분태성 떨림 환자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는 다 고유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몸 하나하나, 내 털 하나하나도 조금씩은 떨리고 있거든요. 교량이 무너지는 걸 보면은 바람이 불다가 어떤 특정 주파수대에서 교량이 점점 흔들리다 확 무너지는 영상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손떨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아주 팍 떨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마 된장 국물 같은 거 떠드실 때 살짝 떨려서 국물이 찰랑찰랑 하고 있으면은 본태성 떨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하기 위해서 1초에 몇 번 떠는지 슬로우 모션으로 찍어가지고 계산을 해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약 4Hz에서 6Hz 정도 떨게 되면은 본태성 떨림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 본태성 떨림은 10대 때부터도 발현이 되게 되는데요. 가만 생각해보면 부모님 중에 한 분 정도 손떨림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그 자녀분은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손을 떨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손을 떨고 있다면 부모님이 떨진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방송에서 얼굴을 많이 비춰야 하는 분들이라든지 운동선수들 중에 손떨림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조금씩 들어갈수록 이런 본태성 떨림이 심해지기 마련인데 이런 분들한테도 약을 좀 주기도 합니다. 어떤 약을 쓰느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에 있는 수용체 중에 알파 수용체와 베타 수용체가 있는데 이 베타 수용체를 억제해주면 세포의 진동이 좀 줄어듭니다. 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레이저 포인터를 이렇게 잡고 딱 폼나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레이저 포인터가 파르르 떨리고 있으면 보통 쪽팔린 게 아니거든요. 이럴 때도 그 베타 차단제 계열의 약을 딱 1시간 전쯤에 하나 먹고 가시면 전혀 안 떨 수 있죠. 내 건강, 내 몸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질환은 절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좀 더 많이 떨려서 국물을 제대로 떠먹을 수 없을지언정 일찍 죽지는 않는 병이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파킨슨 병이 얼마나 불행한지 아십니까?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경로가 있거든요. 이 도파민 신경 전달 경로가 망가지는 것을 파킨슨 병이라고 하는데, 도파민이 하는 역할이 뭐냐? 바로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못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몸이 통나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대개는 특발성 파킨슨병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유전적 요인도 없는데 특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다른 문제 없이 그냥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유전병 때문에 생기는 파킨슨병이 더 있을 수 있고요. 또 젊을 때 겪었던 뇌졸중이 도파민 관련된 신경회로를 망가뜨렸다면 어린 나이에 파킨슨병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한테 있는 이 떨림이 어쩌면 파킨슨병으로 가는 지름길은 아닌가? 걱정되시기도 하죠. 가장 좋은 방법은 떠는 양상을 비디오로 찍어서 보시면 되겠는데, 파킨슨병 환자는요, 물컵을 들고 있을 때는 안 떨어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소파에서 테레비를 보고 있을 때 그때 손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떨고 있죠. 파킨슨병에 걸린 환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걷는지 한번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먼저 손을 떨게 되죠. 손을 떨게 되는데 회전형 방식의 손을 떨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부채질을 하는 것 같은 손가락도 이렇게 돌려가면서 떨게 됩니다. 자, 이런 떨림을 하다가 서서히 몸이 앞으로 기울여지기 시작하다가 마치 발바닥, 발끝이 땅바닥에 자석처럼 붙어놓은 것 같은 이런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데, 얼굴 근육도 제대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얼굴 근육도 무표정하게 변하게 됩니다. 실제로 파킨슨병 환자들은 이런 걸음을 걷다가 앞으로 고꾸라지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치매나 파킨슨병이 초기에는 MRI가 정상으로 나와요. 그러다가 한참 진행된 다음이야 좀 나쁘게 나오는데 최근에 엄청나게 좋은 진단 기법이 나왔습니다. 바로 PET-CT 영상을 찍어보면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뇌세포 같은 경우는 포도당을 많이 쓰잖아요. 내가 먹는 포도당에다가 방사선을 살짝 입혀가지고 먹으면은 뇌에 가서 포도당이 어디 가서 쓰여지는지 금방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착안을 해서 도파민에다가 방사선을 살짝 입혀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한쪽에서만 도파민이 좀 흡수가 안 되거나 제대로 못 쓰여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영상 검사가 나오면 바로 파킨슨병이라고 진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초기에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치료 패러다임이 많이 바뀐 게
옛날에는 도파민을 그냥 먹었어요. 약물 농도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있을 때 아주 딱 적당하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치면 거의 점처럼 이 간격이 좁아집니다. 그러면 약 쓰기가 너무 어려워서 진짜 환자들한테 불행한 일이 되는데 요즘에 좋은 약이 많아졌어요. 도파민 수용체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계통의 약들도 있고 뇌의 노화를 억제해주는 약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화롭게 쓰다 보면은 20년 정도까지는 버티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에는 골프치기 해드릴 수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수술적 치료법 중에서는 뇌신부 자극술이라는 걸 하는데 도파민 회로가 지나다니는 뇌 안쪽 깊은 곳에다가 전기적 자극 또는 열 자극을 통해서 그 신경세포를 흥분시킬 수 있는 치료를 쓰거든요. 아주 굉장히 큰 수술인데 일본에서 이 도파민에 대한 그 약물이 인슐린 펌프처럼 이 체내에다가 심어가지고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약이 나왔는데 마치 체내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처럼 비슷하게 만들어줘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상용화가 된다면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증상을 개선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